입으로 돌아온 문화체육인이야. 호밀밭의 파수꾼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주인공 홀든이 기숙사 룸메와 한바탕 우당탕하고 나서 충동적으로 가출을 감행하게 돼. 하지만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뉴욕에서 어른 행세를 하며 정처 없이 쏘다니다가 험한 꼴 당하고 못 볼 꼴 보면서 세상의 환멸을 느끼게 돼.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길 위에서 소년의 방황은 계속되고 있어. 이 소년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인물관계도를 띄워둘게. 자, 그럼 빠르게 입으로 들어가 볼까? 홀드는 여동생 선물을 사기 전에 셀리 헤이즈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사실은 제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만만한 셀리가 당첨된 거야. 셀리 역시 제인처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과거에 데이트를 몇 번 했던 관계야. 외로우니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하긴 했지만 실은 셀리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홀든이 혐오하는 가식적인 상류층의 전형적이고 뻔한 여자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홀든은 셀리의 외모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상류층의 소녀. 가십거래 인물들이 떠오르지? 셀리는 연극, 문화, 사교계의 유행에 대단히 민감하고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교양 있고 인기 있는지 보여주는 것에 집착해. 홀드는 세상의 부조리에 절망하며 탈출을 꿈꾸는 방골기질 다분한 애잖아. 근데 셀리는 정반대를 지향하는 애인 거야. 셀리는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멋진 남자랑 결혼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전형적인 어른의 삶을 동경하고 충실히 따르고 싶어해. 그래도 심심하니까 셀리를 만나기는 만나. 둘은 만나서 연극을 보러 가. 브로드웨이의 I Know My Love라는 작품을 봐. 실제 유명 배우였던 런트 부부가 출연하는 작품인데 홀드는 그들의 연기가 너무나 능숙하고 완벽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뽐내는 것 같다면서 이런 면이 가식적이라고 비판하게 돼.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인 자기 친형 디비나 어니스의 피아니스트 언이랑 같은 맥락으로 런트 부부에 대해 질투 섞인 비난을 하는 건데 홀드는 이들 역시 가식적인 재능을 팔고 있다고 느끼는 거야. 인터미션 때 셀리는 안도버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 조지와 마주치게 되는데 셀리는 조지를 보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이 얼마나 세련된 인맥을 가졌는지 홀든에게 은근히 과시하게 돼. 홀드는 두 사람이 마치 수백 년 만에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대화에 진저리 일쳐. 홀든은 셀리가 조지와 대화하느라 자신을 소외시킨다 느끼지만 셀리는 홀든이 조지에게 친절하지 않다며 불만을 갖게 돼. 이 장면에서 셀리는 자신의 뉴욕 상류층 명문대생 친구를 소개하면서 홀든의 질투를 유발하려는 장면으로 보여. 나 이렇게 잘 나가고 멋진 친구들 많은데 오늘 너를 만나준 거야. 같은 뉘앙스인 거야. 홀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지. 하지만 홀든은 이런 허세와 가식 따위를 질색팔색하잖아. 상대가 자신에게 집중하길 바라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데 셀리는 데이트 상대의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검증 효과만 노리는 거지. 희소가치와 경쟁심을 자극하면서. 이렇다 보니 연극이 끝나고 홀드는 셀리를 괜히 만났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실은 전화 걸어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아차 싶었다는 표현이 나오긴 해. 얘를 어떻게 돌려보내지 싶은데 셀리는 뜬금없이 라디오시티에 있는 아이스링크에 가고 싶다고 해. 둘 다 스케이트를 징그럽게 못하는데 왜 가자고 성화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착해서는 그 이유를 알게 돼. 홀드는 셀리가 링크에서 대여해주는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몸매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추측해. 셀리는 홀든이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앞장서서 스케이트를 탔고 셀리의 의도는 적중했어. 이 옷을 입은 셀리가 매우 예뻐 보인다고 생각했으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옆에 있는 바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홀든은 셀리에게 뜬금없이 함께 도망가자고 해. 셀리는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가도 되잖아? 라고 하지만 홀드는 대학 졸업하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고 그때쯤이면 우리는 가방을 들고 호텔을 드나들며 가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어른이 되겠지 라는 말을 해.
홀든에게 나중이란 이미 세상에 물들어 타락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는 거야. 홀든은 아무도 모르는 버몬트나 매사추세츠의 시골 숲속으로 도망쳐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어. 세속적인 셀리가 이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걸 홀든도 너무나 잘 알아. 하지만 제발 나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꺼내달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야. 당연히 셀리는 우리는 아직 애들이야 라면서 홀든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지 지적해. 그러면서도 셀리는 똑띠처럼 도망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돈은 어디서 구할 건지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거론하면서 홀든의 환상을 박살내버려. 그러니 어떻겠어. 넌 정말 골칫덩어리야 라고 승질을 버럭내게 되고 셀리가 엉엉 울자 홀든은 당황해서 곧바로 사과를 해. 하지만 셀리는 너무 화가 나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이 상황에서 홀든은 갑자기 큰 소리로 쳐웃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인지 반쯤 돌아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셀리는 이 기괴한 웃음을 보고 완전 정뚝떨.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셀리는 끝까지 거절하게 되고 홀든은 결국 셀리를 두고 아이스링크를 떠나. 이렇게 둘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났어. 또다시 혼자가 된 홀든은 자기보다 3살 위인 콜롬비아 대학생 칼루스를 불러내서 둘은 워커바에 가. 칼은 과거부터 우등생의 지능이 높은 학생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님인데 많이 알기도 했지만 그보다 아는 척이 심하고 썰풀기를 좋아하는 애야. 여자 동성애 할 것 없이 성에 관해서도 해박했어. 그렇다 보니 칼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고 홀든 역시도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선배로 인정하며 자기 주변에 있는 몇 안 되는 가식 없는 사람이라 느꼈어. 하지만 다시 만난 칼루스의 진중하고 냉소적인 모습에 홀든은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껴. 심지어 자신을 귀찮아하는 어른같이 구는 거야. 전에 알던 능글맞고 잘난 체 하던 까불이는 사라지고 너무 성숙해져 버린 탓인데 홀드는 예전 칼의 까불이 시절이 그리웠는지 여자 얘기, 성 얘기 같은 자극적이고 가벼운 얘기를 계속 나누려고 시도해. 제 딴에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얘가 가쁜 개정색 박으면서 넌 철 좀 들어야 한다고 전형적인 애새끼 같은 소리나 한다고 꼽을 줘. 꼽을 먹고도 홀드는 굴하지 않고 집요할 정도로 계속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데 칼의 연상 여자친구를 들먹이기도 해. 일관적인 태도로 정색하던 칼이 더는 못 들어주겠는지 데이트 약속이 있다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홀드는 좀 더 있다 가라고 끈질기게 붙잡아. 하지만 칼은 칼같이 거절. 떠나기 전에 칼은 홀든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너 지금 당장 정신분석가 찾아가서 네 마음의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 라며 조언을 해. 여기에 홀든이 우리 아버지가 이미 그런 사람을 안다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치니까 그게 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 거라면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남겨. 홀든은 이 말에 멘탈이 터지고 마상을 시게 입어. 칼이 떠나고 홀든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퍼마셔. 그나마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조차 인간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홀든에게는 너무도 쓰라려. 반나절 사이에 친구를 둘이나 잃게 된 거야. 홀든은 너무 취해서 자기 머리에 비용, 총을 맞은 척하면서 피를 흘리는 신용을 하기도 해. 술 기운을 빌려 낮에 대판했던 셀리 헤이즈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그렇게 싸워놓고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트리를 꾸미러 가겠다느니 횡설수설 잡설을 늘어놓아. 셀리는 짜증을 내면서 전화 끊으라고 쏘아붙이는데 홀드는 계속 중얼거려. 이번에는 제인 갤러허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긴 했지만 제인의 엄마가 받을까봐 겁이 나 곧장 끊어버려. 기분이 내키지 않네 하면서 고질적인 핑계를 대. 그렇게 제인과의 통화를 다시 포기하게 돼. 비틀비틀 떡이 된 탓에 여동생 피비에게 선물하려 했던 레코드판을 실수로 바닥에 떨궈서 박살을 내버려. 홀드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깨진 앨범 조각들을 주워서 주머니에 담아. 소설 내내 홀드는 만나는 택시기사들마다 오리 얘기를 했었잖아. 즉흥적으로 센트럴파크 연못으로 향하게 되는데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해.
오리들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오리를 트럭에 실어 따뜻한 곳으로 옮겼는지. 하지만 연못에 도착했을 때 오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극심한 추위 속에 얼음만 가득했어. 머리카락에 맺힌 물이 고드름이 될 정도로 추운 날씨라 홀드는 이러다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여동생 피비나 한 번 더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돼. 사실 가진 돈도 전부 바닥났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친 상태라 유일한 안식처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부모님 몰래 집으로 잠입하기로 결심해. 홀드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에게 부모님 댁에 볼 일이 있는 손님인 척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 피비를 깨워. 피비는 죽은 동생 엘리의 방에서 자고 있었어. 표면적으로는 자기 방보다 넓고 책상이 좋아서라지만 홀든이 엘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피비도 죽은 오빠 엘리와의 유대감을 놓기 싫었던 것 같아.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들어간 게 머쓱하게도 부모님은 집을 비운 상태였어. 피비는 갑작스레 나타난 홀든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오빠에게 폭 안겨. 하지만 곧 홀든이 또 퇴학당했다는 사실을 금세 눈치채고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라면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려. 피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린 레코드 파편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사과해. 하지만 피비는 실망하기는커녕 오빠가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기뻤는지 조각들을 다 가지겠다면서 소중히 서랍 속에 넣어. 다정한 피비는 홀든의 슬픈 얼굴을 보고 오빠는 세상 모든 게 싫은 거지? 오빠가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라는 질문을 던져. 홀든은 한참 고민하다가 죽은 동생 엘리와 지금 내 앞에 있는 피비 너 라는 대답을 해. 하지만 피비는 엘리는 죽었잖아 라면서 홀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피비는 오빠에게 뭐가 되고 싶은지 장래희망에 대해 묻기도 하는데 드디어 홀든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해. 그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어린 동생 피비와 나누는 장면이야. 홀든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넓은 호밀밭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자신은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아이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대답을 해. 타락하고 가식적인 세계에서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수호자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야. 여기서 너 그 노래 알지? 하면서 홀든이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붙잡는다면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피비는 곧바로 가사를 지적해. 호밀밭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이지 붙잡는다면이 아니라. 시이자 민요로도 불리는 로버트 번즈의 Coming Through the Line은 호밀밭을 지나오며 라는 곡인데 원래 이 시는 호밀밭에서 남녀간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내용이지만 홀든은 미트, 만난다면을 캐치, 붙잡는다면으로 오해해서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구출하는 숭고한 파수꾼의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거야. 피비는 이 지적에 아이들은 호밀밭에서 놀다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존재이지 영원히 파수꾼에 의해 붙잡혀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님을 암시해. 순수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성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홀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어. 그러면 홀든이 그토록 집착하는 순수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엘리에 대한 기억이야. 엘리는 겨우 11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홀든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었어. 홀든은 엘리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친절한 아이였다고 회상해. 홀든이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비난할 때 그 기준은 항상 엘리가 돼. 어른이 되어 타락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홀든의 기억 속의 엘리는 순수의 상징인 거야. 정말 마음 아프지? 순수에 대한 집착은 홀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거야. 엘리가 죽던 밤 홀든은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리창을 맨손으로 전부 깨버려. 이 사고로 홀든은 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졌는데 이후 주먹을 꽉 쥐지 못하는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갖게 돼. 그렇다 보니 친구들과 트러블이 일어나 싸움이 벌어질 때도 키는 185cm로 훌쩍 컸음에도 자기는 주먹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나약하다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자주 겁쟁이라 불러. 우리도 과거에 야만의 시대를 살았지만 1950년대 미국 사회도 현재와 달리 남자들의 힘, 주먹이 통하던 시대였어.
주먹은 남성성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 내 가족 약자, 여자를 보호할 능력이라 여겼던 시대에서 홀드는 자신이 이 모든 걸 상실한 사람이라 느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귀가로 인해 피비와 짧은 재회가 급하게 마무리돼.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담배 냄새가 난다고 의아해하니 피비는 한 대 피워봤다면서 기지를 발휘해 오빠를 지켜줘. 이 책에서는 기차 안, 택시 안, 방 안, 기숙사 안 할 거 없이 미성년인 홀든이 흡연을 하는 장면이 줄곧 나오고 피비가 오빠를 감싸는 이 장면에서도 10살짜리 여자애가 한 대 피웠다고 둘러대도 부모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이랑 정말 시대가 다르구나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해. 참고로 홀든 콜필드는 33년생이야. 실존 인물이면 지금 한 90대? 이런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해. 여튼 홀든은 옷장에 몸을 숨기고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나와. 집에 들어온 김에 부모님과 대면하는 편이 낫잖아. 홀든은 너무 지쳤으니까.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홀든의 부모는 폭력적이거나 자식에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저 자녀 교육에 좀 엄격한 것뿐인데 더 엄격하게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 유리창 사건인 거고, 아들이 계속 엇나가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홀든의 아빠는 사고 칠 때마다 규율이 완전 빡센 군사학교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게 돼.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때 그 시절의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홀든의 아버지 역시 가부장적인 가장이고 자녀의 비행 문제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든지 자녀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좋은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규율과 통제 속에서 엄하게 키워 사람 노릇하고 살게끔 만드는 게 목표인 거지. 그럼에도 아이가 자꾸 비행을 저지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려고 시도했거나 논의했던 정황이 그래서 나타나. 홀든의 엄마는 막둥이 아들 엘리를 잃은 이후로 정서적으로 위태롭기는 매한가지인데 잠을 잘못 자고 겨우 잠들더라도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버려서 아주 예민한 상태야. 자녀들에게 티를 내지 않고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엄마 역시 홀든처럼 엘리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어. 이런 부모의 슬픔과 노파심,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감정이 발달한 홀든은 고스란히 느끼게 돼. 그래서 홀든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게 된 거야. 그렇게 부모의 눈을 피한 홀든은 떠날 차비를 해. 피비는 오빠가 걱정돼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1년 내내 모은 전 재산인 $8 65센트를 오빠에게 통째로 전부 건네줘. 이게 하나로 따지면 12,000원 정도의 푼돈인데 배경이 40년대잖아. 이게 그때 가치로는 한 3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4인 가족 기준 일주일치 장을 보고도 넉넉히 남는 돈이고 열차를 타고 미국 동부 내륙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하기에도 좋을 정도의 꽤 큰 금액이라고 해. 홀든은 어린 여동생의 쌈짓돈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아. 홀든은 집을 나서기 전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붉은 헌팅 모자를 피비의 머리에 씌워줘. 이 모자는 홀든이 되게 아끼는 거였는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습관적으로 모자를 깊숙이 눌렀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던 일종의 부적이자 보호막이었어. 남들은 다 이 모자가 촌스럽다느니 이상하다느니 비웃었지만 피비는 오빠의 모자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그렇게 피비와 뜨거운 작별을 나누고 마음이 조금 풀어진 홀든은 어른 중에 유일하게 가식이 없다고 믿는 안톨리니 선생을 찾아가. 세 번째 퇴학당했던 이전 학교에서 제임스 캐슬이라는 아이가 그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어. 그때 다른 선생들은 전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었는데 안톨리니 선생만큼은 어른다운 태도로 자기 코트를 벗어 캐슬의 시신을 수습했어. 홀든은 이 사건 이후로 안톨리니 선생의 용기와 진심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돼. 홀든은 뉴욕 친구들, 그러니까 셀리 헤이즈와 칼로스랑 사이가 엄청 틀어져 버렸잖아. 친구들과의 트러블, 자신이 방황하고 마음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톨리니 선생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해. 자신을 환자 취급하지 않고 지성적인 대화를 나눌 만한 어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걸어 안톨리니 선생에게 재워줄 수 있냐고 부탁해. 홀든이 선생을 찾아갔을 때 그 집에서는 이제 막 파티가 끝난 참이었어.
안톨리니 선생은 손님들과 어울리며 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홀든과 대화를 나누면서 안톨리니는 위스키를 계속 훌쩍거려. 안톨리니는 영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이면서도 동시에 부유한 연상의 아내 덕분인지 세속적인 상류층 삶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안톨리니는 현재 홀든이 바닥에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해. 이 추락은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끝없는 것이고 30대가 되었을 때 세상을 증오하며 술집에 앉아있는 비참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그리고 안톨리니는 심리학자 비렐름 슈테켈의 말을 인용해서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어떤 대의를 위해 고결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어떤 대의를 위해 겸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조언도 덧붙여.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냉소와 반항이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현실 속에서 겸허히 살아가는 법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야. 홀든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할 것을 권유하기도 해.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단순히 창의적인 사람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서 지성에 목말랐던 아이를 설득하는 거야.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가기 시작해야 해. 단 1분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방황을 이제 그만 멈추고 자신의 목적지를 찾아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 여기까지는 현자 오브 더 현자. 참스승의 모습이고 홀드는 이 깊이 있는 통찰과 조언에 감복해. 안톨리니 선생은 거실 소파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완전히 지친 홀드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골아떨어져.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에 닿는 이상한 감촉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게 돼. 눈을 뜬 홀드는 어둠 속에서 안톨리니 선생이 소파 옆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것을 발견해. 홀드는 순간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지만 용기를 끌어올려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 안톨리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주 멋진 아이라 생각했을 뿐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어딘가 횡설수설하고 홀든이 느끼기에 선생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여. 홀든은 기차역에 두고 온 짐을 가져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박차고 급히 일어나 도망치듯 안톨리니 선생의 집을 벗어나. 아니 도망쳐. 홀든은 안톨리니 선생의 행동을 동성애적 접근으로 규정해버리는데 이 장면은 독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야. 아이를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욕망이었다로 견해가 갈리는 거야. 하지만 작가 셀린저는 여기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 연민이다 쪽은 안톨리니 선생이 건넨 진심 어린 조언과 캐슬 사건에서의 행동, 홀든의 부모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의로 해석하고 추행이다 쪽은 홀든이 여러 학교들을 전전하며 경험한 다양한 인간군상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극도로 예민한 아이이니 그만큼 예민한 쪽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 하지만 중요한 건 홀든이 선생의 이런 행동을 부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이 사건으로 홀든은 치명적인 내상을 입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거야. 오갈 곳이 사라진 홀든은 기차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밤을 새워. 자기가 안톨리니 선생을 오해한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하면서 극도로 우울해해. 며칠간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다 보니 거의 몸이 망가진 상태야. 기차역을 나와 뉴욕 거리를 무작정 걷는 홀든은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자신이 길 아래 낭떠러지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무서운 나머지 죽은 남동생 엘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해. 엘리, 제발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 제발. 이제는 혼잣말을 중얼중얼거리기도 하는데 정신적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야. 노숙을 하며 공상을 하던 홀든은 서부로 가서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아가야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워.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도 자신을 모를 테고 아무도 자신에게 가식적인 말을 걸지 않을 테고 사람들과 가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을 오염시킨다 믿어. 입을 완전히 봉해버리고 닫음으로써 자신의 순수성을 보존하려 드는 거야. 볕이 잘 드는 서부의 어느 곳에서 직접 통나무집을 짓고 주유소 같은 곳에서 돈 벌면 돼.
혹시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귀머거리이자 벙어리인 여자와 하고 싶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글을 가르쳐서 책은 읽게 하되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먼 미래의 계획까지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뉴욕을 떠나기로 해. 홀드는 마지막으로 제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하지만 전화를 끝내 걸지 못해. 용기가 없는 거야. 만에 하나 자신을 반기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거절당할 용기가 없는 거야. 대신 피비에게 돈을 돌려주고 동생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해. 홀드는 피비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교 담벼락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적혀 있었어. 홀든이 평소 입에 달고 사는 욕들 중에 하나였지만 피비처럼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건 또 싫어. 자신은 이미 타락했다고 여기지만 어린 동생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낙서를 쓱쓱 지워. 하지만 이후 다른 곳에도 계속 쓰여진 욕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좌절을 느끼기도 해. 홀드는 교무실을 통해 여동생에게 쪽지를 전달해. 점심시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으로 나와달라는 메시지였는데 그곳은 홀든과 피비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다닌 추억의 장소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비는 홀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낑낑 끌고 나타난 피비는 오빠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면서 함께 떠나자고 고집을 부려. 자신을 따라 학교까지 빼먹고 함께 가출하겠다고 나선 피비의 모습에 홀드는 큰 충격을 받아. 위험한 방랑길에 여동생을 동참시킬 수 없던 홀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해. 하지만 피비는 자신을 어린애 취급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 홀든이 씌워줬던 붉은 헌팅 모자를 홀든 얼굴에 휙 던져버리기도 해. 절대 서부로 가지 않겠다며 계획을 철회하고 집에 돌아가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피비의 마음이 조금 풀려. 무언의 시위를 하는 피비를 달래기 위해 홀든은 센트럴파크 동물원에 가자고 해. 여전히 화난 듯 툴툴거리면서 길 반대편에서 따로 걸어도 피비는 오빠를 쫄래쫄래 잘 따라와. 바다 표범과 곰, 사슴 등을 구경하며 동물원을 한 바퀴 돌고 난 후에야 피비의 표정이 어느새 밝아져 있는 것을 보고 홀드는 안심해. 마침 비가 쏟아지기는 했지만 홀드는 피비가 회전목마에 올라타 즐거워하는 모습을 근처 벤치에 앉아 지켜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다라는 벅찬 감정에 쌓이게 돼. 비가 거세지자 피비는 회전목마에서 잠시 내려와 홀든에게 붉은 헌팅 모자를 다시 씌워줘. 오빠를 용서했다는 신호인데 이제 동생인 피비가 오빠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미처럼 읽혀. 아이들이 황금고리를 잡으려다 떨어지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문장이 나와. 아이들은 회전목마를 타며 기둥에 달린 황금고리를 잡으려고 몸을 힘껏 내뻗어. 예전에 홀든이라면 아이들이 목마에서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붙잡아 주려고 했겠지만 피비가 회전목마를 타는 모습을 보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붙잡는다면 이라고 자신이 착각했던 노래 가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위험과 시행착오는 어른이 대신 막아줄 수 없으며 그것을 스스로 겪어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야. 이제 홀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붙들어두는 파수꾼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변해 있었어. 1년 뒤 홀드는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야기가 끝나. 서부로 떠나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겠다던 홀든이 정말로 서부에 오긴 했어. 하지만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고 자신이 비난했던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껴.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형 디비가 홀든을 자주 면회가. 디비에게 홀든은 자신이 써내려간 이야기를 공유해.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3일간의 기록이자 방황일지, 호밀밭의 파수꾼이야. 액자식 구성이었던 거지.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홀든의 마지막 인사야.
요약.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거부했던 뉴욕 어느 상류층 소년의 3일간의 치열한 고백록. 아는 척 키워드 모라토리엄.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개념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며 성인 역할을 준비하는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을 의미하는 개념. 홀든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심리학적 용어라고 생각해서 함 넣어봤어. 오마주 혹은 영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 극 초반 재개 안에 웬디가 거실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와. 후에 벌어지는 가족의 파멸과 위선, 고립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쓰여. 이와이 슌지 감독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는 주인공 유이치가 학교 도서관과 자신의 방에서 읽고 있던 책이 바로 호밀바테 파수꾼이야. 시로 마사무네 작가의 공각기동대. 웃는 남자 에피소드에서 나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인간이 되려고 생각했다 라는 로고가 등장하고 홀든의 붉은 헌팅 모자를 연상케 하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등장해.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 작가는 J.D. 셀린저의 작품을 직접 번역했을 정도로 오랜 팬이야. 소설을 반복해서 읽을 정도로 푹 빠져 있었고 이 소설에서 문학적 영감을 받았다고 자주 언급하기도 했어. 참고로 일본에서 호밀바테 파수꾼 제목은 캐치 인 더 라이라고 해. 실사화.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영화나 드라마가 꽤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편도 없어. 이유는 원작자인 J.D. 셀린저 작가가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야. 일단 소설 속 홀든의 형을 헐리우드의 매춘부라고 비난하듯이 셀린저 역시 산업의 가식을 극도로 혐오했어. 그리고 자신의 단편소설 코네티컷의 엉클 위글리가 바보 같은 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을 때 원작의 정서가 완전히 훼손된 것에 충격을 받고 이후 자신의 어떤 작품도 영화화하지 않겠다 맹세했어. 그래서 이후에도 스티븐 스필버거나 마틴 스콜세이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거물들이 호밀바테 파수꾼의 판권을 사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 그리고 셀린저는 자신이 창조해낸 홀든이라는 인물을 두고 홀든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어떤 훌륭한 배우도 홀든의 복잡하고 예민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 이거 셀리랑 연극 보러 갔을 때 훌륭한 배우들을 보는 홀든의 심리 상태 딱 그거잖아. 셀린저는 2010년에 작고했는데 사후 판권에서도 영화화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그래서 70년이 지난 2080년이나 돼야 이 작품을 영화나 드라마로 볼 수 있어. 가식을 혐오하는 소설이 가식적인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셀린저우의 철칙이라니. 2080년, 하늘에서 봐야겠다. 그래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 한편 들이밀자면 셀린저의 전기영화 격인 호밀바테 바나나 추천할게. 니콜라스 홀트, 케빈 스페이시 주연이고 2017년에 개봉한 영화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작가 셀린저가 홀든 콜필드를 창작한 일, 왜 이후에 세상을 등지고 은둔 작가가 되었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어. 자, 내가 준비한 장황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자면서 들었길 바래. 깨어나면 좋아요, 구독 같은 거 좀 눌러주겠어?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자.